네, 장에는 두 가지 필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네, 식이섬유 하면 현미나 콩에 있는 거친 잡곡의 껍질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렇게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불용성 식이섬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중금속이나 독소를 흡착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거친 잡곡의 이 껍질들은 장 점막이 약한, 우리 피부가 얇은 사람이 있고 피부가 두껍고 튼튼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장 점막도 얇은 점막을 가지신 분들은 그 껍질들이 지나가면서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100% 현미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장 점막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성 식이섬유도 있지만 더 장에 중요한 것은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크게 4종류의 식품군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딸기 주스를 갈아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끈적끈적해진 젤리 형태로 변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 딸기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수분을 끌어당겨서 젤리처럼 변한 겁니다. 자, 이것이 장에 들어가서 변해 있는 고형물들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주고 또 여러 콜레스테롤이나 불필요한 성분들을 흡수시켜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 다이어트나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죠. 자, 과일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펙틴이라고 하고요. 또 해조류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알긴산이라고 합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 해조류를 보면 뭔가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있죠. 이게 바로 알긴산입니다. 역시 장내 고형물들을 잘 만들어주고 장에서 변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해주죠. 또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버섯류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식사 중에 버섯류 반찬을 꼭 섭취하시면 장에 꼭 필요한 수용성 식이섬유를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우엉이나 돼지 감자 같은 데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우리 우엉이나 돼지 감자 다이어트, 여성분들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에도 좋다라고 알고 계셔서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바로 이눌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혈당과 콜레스테롤, 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일류,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우엉, 돼지 감자 같은 이런 음식들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우리 몸에 꼭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내 건강에 굉장히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성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늘어나서 건강한 좋은 미생물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바로 단쇄지방산입니다. 단쇄지방산이라는 말 속에 지방산의 특징이 바로 담겨 있는데요. 지방산은 장쇄, 긴 사슬, 그리고 중쇄, 중간 사슬, 단쇄, 짧은 사슬 형태로 지방산의 종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쇄 지방산은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의미인데요.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같은 종류들을 단쇄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 단쇄 지방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장내 미생물이 자기들의 각각의 식이섬유나 여러 당류들을 먹고 만들어낸 성분들입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만들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야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대장 상피세포에 영양을 공급을 해줍니다. 제가 장 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여드름이나 우울증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장 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이 성분입니다. 대장 상피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단쇄지방산이 꼭 필요한 거죠. 장 필수 영양제로는 수용성 식이섬유, 과일류, 해조류, 버섯류와 우엉, 돼지 감자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단쇄지방산, 이 두 가지가 대장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대장, 점막, 상피세포를 튼튼하게 해서 장 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크론병이나 염증이나 여러 다양한 면역계의 질병들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 있는 다양한 이 미생물들이 이루고 있는 생태계를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 마이크로바이옴과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쁜 균이 많을수록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도 좋은 신호를 받지 못해서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단세 지방산의 충분한 공급이 곧 우리 몸의 면역 세포도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결론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야만 몸에 있는 전체적인 면역력 그리고 건강 상태가 증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은 충분한 자연식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 과일류, 그 다음에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통곡식 같은 이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꼭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정말 한 절반이라도 100%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하루에 한 절반, 최소 아침 한 끼라도 과일류를 드시는 것. 식사 중에는 신선한 채소, 버섯류, 해조류를 조금이라도 같이 드시는 것. 장내 건강 환경과 면역력,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우리의 건강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천종식 교수님 팀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고 하는 디스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니까요. 이 건강한 생태계가 깨졌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바로 장내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바이오시스의 증상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수반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속이 불편하기도 하고 설사나 변비가 나오기도 하고 가끔씩 구토나 위가 장이 불편한 증상들, 이렇게 내부적인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외부적인 증상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머리가 멍한 상태, 브레인 포그도 디스바이오시스 증상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감정의 불균형이 온다거나 우울증이 온다거나 다양한 염증들이 있다는 것, 이런 증상들도 바로 장내 균형이 깨어진 디스바이오시스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디스바이오시스와 면역질환과도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제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질환의 결과 생기는 당뇨입니다. 이런 제1형 당뇨나 다발성 경화증이나 천식이나 다양한 알레르기, 또 면역력이 일어나고 있는 글루텐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셀리악병, 이런 것들도 역시 디스바이오시스로 인한 면역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에서 일어나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나 점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베체트병이나 섬유근막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이런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다양한 면역 증상을 일으켜서 고통을 호소하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죠. 원인에 대한 것도 확실히 규명이 잘 되지 않고 해결책도 그냥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을 줄이는 그런 정도의 치료법이 있는 것이 사실상 한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면역질환의 그 중심에는 장내 건강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질병의 시작, 디스바이오시스를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수많은 이런 불편한 증상들, 다양한 질환들, 면역 질환들을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많이 먹지 않는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말씀이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 체질이 비슷하고 외형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완벽하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만과 장애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살찌게 하는 비만세균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비만세균의 이 균 종류를 퍼미큐테스라고 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균이 없는 무균쥐에, 장내에 균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균쥐에 비만쥐에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 후에 체지방이 무려 47%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무균 상태인데 비만 세균만으로 체지방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다른 요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했다거나 운동을 안 했다거나 이런 요소가 작용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살찌게 하는 비만세균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비만세균은 유해균에 속하는 균이고요. 우리가 가공식품, 나쁜 음식 이런 거를 많이 먹었을 때 늘어나는 균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날씬한 균이 있을까요?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해서 날씬하게 만드는 세균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건강에 좋은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균도 하나의 박테로이데테스인데요. 장내 환경을 만드는 건강한 균, 유익균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이 비만 세균 때문에 장내 환경이 지금 망가져 있다는 뜻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안고 계실 텐데요. 나의 장내 환경이 지금 비만세균, 유해균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칼로리를 줄이는 노력, 운동을 많이 하겠다는 노력 이것보다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서 날씬균이 늘어나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별로 비교 해부학적으로 보면 동물이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장의 길이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육식, 동물성 단백질을 먹죠. 그래서 장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체간, 몸 전체 길이의 약 1.5배에서 2배 정도 해당하는데요. 그 예시로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육식동물은 왜 장의 길이가 짧을까 생각을 해보면 동물성 단백질은 그 대사산물이 굉장히 유독합니다.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대사산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분들은 몸에 오래 머무를수록 독소를 계속 흡수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육식동물을 할지라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구조상 동물성 단백질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은 장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는 잡식동물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반려동물들,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이 해당이 됩니다. 잡식동물은 그래도 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소화를 시키지만 상대적으로 또 약간의 과일류, 채소류도 같이 먹을 수가 있는 동물이죠. 이 잡식동물의 경우에는 장의 길이가 체간에 비해서 약 3, 4배 정도입니다. 육식동물보다는 길고 초식동물보다는 짧습니다. 그러면 풀을 주식으로 먹고 피와 근육과 에너지를 만드는 초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풀을 소화시켜서 근육을 만드는 소의 경우 초식동물은 체간의 길이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무려 20배나 깁니다. 굉장히 긴 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위도 이 초식동물은 4개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반추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하는 거죠. 긴 장에서 다양한 장내 미생물들이 바로 이 풀을 소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초식동물은 매우 긴 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이 장의 길이는 어떨까요? 유인원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인원들은 고릴라, 원숭이, 침팬지 이런 동물들이죠.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이고 나무의 풀뿌리나 곤충도 5% 정도 먹고 있습니다. 자, 유인원들은 체간의 길이에 비해서 6배 정도 깁니다. 그런데 이 6배라고 하니까 사람의 장의 길이를 같이 비교해보면 역시 사람도 딱 6배 정도 됩니다. 약 한 9m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람의 장의 길이도 역시 유인원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도 잘 되고 또 장에도 적합한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인원들처럼 비슷하게 먹는다라면 소화도 편하고 또 장도 건강한 형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길이와 동물별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른 것을 꼭 확인을 하시고, 내가 지나치게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육식동물이다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육식동물처럼 그럼 장의 길이가 짧은 것이 우리 몸에 해부학적으로 맞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물론 고기를 잘 소화시키는 분이 있고 또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체질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주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과식동물인 유인원과 좀 비슷하게 드시는 것이 더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을 늘 주식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해녀들의 밥상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녀들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60대 넘어서면 대부분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이런 거에 좀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해녀들은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지 않고 여전히 이 해녀 생활을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식단을 보면요, 정말 이 아주 신선한 해산물과 또 해조류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자연식의 비율을 늘려가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바로 가열 조리된 음식, 또 양념이 진한 음식이 별로 없고 또 가공식품도 거의 드시지 않고 신선한 해초와 해산물 그리고 채소류를 많이 드시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녀분들이 건강한 밥상을 통해서 약을 드시지 않는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해녀분들과 비슷한 밥상 꼭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챙겨 드시는 것이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의 디스바이오시스나 또 장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응급 상황에서 이 해독제를 먹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또는 내가 평상시 좀 장에 독소가 많다 이런 분들은 꼭 유심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음식이 있어요. 바로 숭늉입니다. 누룽지를 보면요, 밝은 누룽지보다 좀 진한 누룽지일수록 더 좋은 해독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원리는 마치 숯과 같은 효과입니다. 숯은 나무를 태운 그 결과물이잖아요. 나무를 태우면 많은 이 탄소 구멍이 발생하면서 독소를 흡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숯 효과, 차콜, 캡슐도 독일이나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해독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콜 캡슐 대용으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숭늉입니다. 곡식을 역시 태우면 수많은 그 탄소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탄소 구멍에 이 독소가 흡착이 되기 때문에 숭늉을 마시면 이 독소가 바로 흡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탈이 나고 설사가 생기거나 배가 아프거나 뭔가 기름 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숭늉을 드시면 배가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너무 가볍게 태운 옅은 색의 그 누룽지보다는 좀 더 많이 태운 진한 갈색 정도로 태운 후에 끓여 드시는 그 숭늉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끔 배가 아플 때 또 가식했을 때 급하게 먹을 수 있는 한국인에게 많은 해독제로 숭늉을 권해드립니다. 또 요즘 나는 계속 디톡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매일 물 대신에 숭늉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쓴 후에 많은 분들이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도 크게 좀 도움을 드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무려 50년 만성 변비, 어떤 분 70년 동안 난 변비였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었던 식사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비, 장 건강에는 꼭 반드시 수용성 식이섬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펙틴, 이 성분이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이면서 장내 미생물에 먹이를 같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성변비가 있는 분들은요, 무조건 첫 끼 아침 식사로는
과일만 씹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다가 정말 너무 오랫동안 변을 못 봤다,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간다, 이런 분들은요, 최소 3일은 과일 식사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의 성분이 그동안 장에 오래 머물렀던 변들과 또 많은 독소들을 계속 부드럽게 해주고 또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보내는데 아주 최적화된 음식이에요. 현미 잡곡으로 변비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변비가 유발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미 잡곡이 잘 맞지 않는 분들, 장의 수분 대사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충분한 과일 섭취, 하루에 뭐 1kg, 2kg도 괜찮습니다. 장에 있는 수많은 독소와 또 이 변들을 내보내기에 가장 좋은 것은 과일 식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비가 심하다, 나는 꼭 해결하고 싶다, 하루에 약 3일 정도는 과일 식사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장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쾌변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저에게 많이 전해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식의 비율을 하루 최소 한 끼 정도, 식사 중에 50% 정도는 드시는 것을 늘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바쁜 현대인들의 환경상 어려운 분들이 사실 계세요. 또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사막에 있다, 음식을 도저히 식사를 챙겨 먹기 어렵고 뭐 건조된 비상식량밖에 없다, 그리고 비타민 알약이 있다, 자, 이럴 경우라면 저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에 늘 필요로 하는 50종의 영양소가 식사를 통해서 완벽히 보충이 되면 좋은데요, 바쁜 분들의 경우, 어떤 특정 상황의 경우, 너무 가공식품만 많이 먹는 그런 환경의 경우에는 꼭 비타민과 미네랄이 공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저는 이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두 다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동차나 집이나 어떤 제품들도 등급의 차이가 있듯이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도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등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해한 성분이 없다라는 햇섭, HACCP 인증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 인증으로는 GMP 인증, 제약회사 정도 수준의 인증도 있고, 클리니컬 그레이드라는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임상 등급,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논문까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최소 GMP 등급 이상, 또 클리니컬 그레이드, 또 논문 정도까지 표시 있는 그런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면 그런 좋은 제품들을 통해서 환자들의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로운 성분이 없고 좀 효과가 확인이 된 제품이라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채소 과일을, 또 좋은 자연식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것은 항상 식사를 통해서, 또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비상시에 몸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만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해조류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또 크론병에 있는 분들, 장에서 자가면역 질환 있는 분들은 김이나 이런 해조류들을 절대 추천을 하지 않는데요. 해조류의 성분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 장 건강 상태가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해조류가 맞지 않다, 이런 분들은 굳이 해조류를 꼭 드시지 않아도 되고요. 현재 내 장의 점막 상태가 예민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잘 맞는 음식들을 통해서 장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나중에는 해조류를 드셔도 편안한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좀 나에게 맞는 음식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또 젊은 여성분들 중에 푸른 주스를 통해서 변비를 해결하는 분들이 계시죠. 푸른이라는 것도 역시 과일이죠. 서양 자두라고 해서 변비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과일 섭취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좀 너무 이렇게 변비 찼다란 느낌이 들어서 푸른 주스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변비를 해결하는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몸에 변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요. 잘 내보내는 효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긴장된 상태나 그런 경우에 푸른 주스를 통해서 변비를 해결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이 주스를 마시게 되면 저는 이제 주스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혈당 상승이나 또 너무 지나치게 장을 자극을 매일 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설사를 매일 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최대한 섭취를 하시되 응급 상황에서는 푸른 주스를 먹어서 변비를 해결하는 것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시도하는 것 괜찮고요. 매일매일 너무 지나치게 설사를 자극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장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고 안전 범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보는 상태를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과연 아침에 과일만 먹어도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약이 가볍게 그냥 먹는 한 알 정도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한 알 정도 드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로 저당도 과일을 드시고 한 알 정도의 약은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떤 속쓰림이 있다거나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약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과일은 과일 식사만으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일 그렇게 드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시고 고구마나 약간의 이제 밥 종류의 식사를 좀 하셔서 위에 약간 듬직한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약을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 식사는 거의 수분 위주, 좀 작은 정도의 섬유질이 들어오는 거라서 적은 약은 상관없지만 많은 약을 드실 때는 좀 식사도 같이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